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7 전북 봉효정입니다. 찬바람이 잦아들면서 추위가 한결 누그러졌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더 오른다고 하는데요. 뉴스7 전북 힘차게 출발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광주광역시에서 발생한 16번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진자의 전북 지역 접촉자가 7명으로 확인됐습니다. 자가격리 대상이 갈수록 늘어나는 만큼 정부 차원의 대안이 시급합니다. 관산학원 설립자의 대규모 비리 사건과 관련해 교직원들에게 무더기로 중징계가 내려질 예정입니다. 오늘 섹션 뉴스에서는 비리사학재단의 정상화 방안에 대해 집중 전망합니다.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새만금 수질이 개선되지 않자 배수 유통 주장이 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슈K에서는 전문가와 함께 새만금 수질 개선을 위한 해법을 모색합니다. 뉴스7 전북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광주에서 발생한 국내 16번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진자의 전북 지역 접촉자가 7명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자가격리 대상자가 늘고 있는 가운데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주연 기자입니다. 태국 여행을 한 뒤 지난 4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이 확인된 광주의 16번째 확진자. 이 확진자의 딸과 오빠도 잇따라 신종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가운데 전북 지역에서는 모두 7명이 확진자와 같은 항공기와 광주의 의료기관을 이용해 접촉자로 분류됐습니다. 이 중 30대 여성은 이미 잠복기가 지났고 나머지 6명은 오는 11일까지 자가격리 조치됐습니다. 최종 접촉일에 14일간 동안 자가격리 형태로 운영을 할 겁니다. 담당 공무원 지정해서 확진자의 접촉자로 분류되면 모두 자가격리 대상이기 때문에 전북 지역의 자가격리 대상자도 점점 늘고 있습니다. 현재로선 거주지에 격리되기 때문에 접촉자를 제외한 다른 가족들의 일상생활 등에 큰 제약이 따릅니다. 거주지 중심의 자가격리 지침에 대한 정부 차원의 개선책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별도의 시설 격리 쪽으로 유도를 한다거나 접촉을 한 적이 없는 그런 가족들에 대해서 다른 곳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드린다든가.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자가격리 대상을 확대한 만큼 그에 따른 후속 조치 마련도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한주연입니다. 신종 코로나가 관광 산업에도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지역의 크고 작은 관광 일정이 대부분 취소되면서 업계가 비상입니다. 김진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내외 관광객이 많이 찾는 전주 한옥마을. 거리를 오가는 사람을 손으로 꼽을 정도로 관광객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안 다녀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문도 일찍 닫고 가잖아요. 전세버스 수십 대가 주차장을 가득 메운 채 줄지어 세워져 있습니다. 전북을 찾거나 해외를 오가던 관광객을 실어 나르던 버스도 사실상 휴업 상태입니다. 통근버스를 제외한 단체 관광객 수송이 모두 중단되면서 버스 운행이 멈춘 건데요. 관광 여행업계는 이 같은 여파가 올 상반기까지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 여행사에는 이달 들어 관광 취소 문의만 잇따르고 있습니다. 백길과 하늘길이 모두 닫힌 중국 관광은 100% 취소. 동남아 여행까지 합하면 취소율이 74%에 달합니다. 나가면은 폐쇄하고 병원에서 격리되고 막 이런 상황에서 누가 무슨 여행 계획을 세우겠어요. 2월 중순부터라도 이제 무급 휴가를 좀 시행해야 되지 않느냐. 관광업계는 호텔과 식당, 여행사, 버스업계로 피해가 도미노처럼 이어지고 있다며 지원을 호소합니다. 피해가 계속적으로 커져가고 있습니다. 신용등급을 좀 불문하고 관련 피해 기업에 대해서 긴급 특례 보증 지원을 시행하고. 사실 손님 받는 것도 불안하고 지금 현재는 거의 전면다시피 합니다. 도에서
마스크나 뭐 소독약 같은 거 있으면 조기에 빨리 조금이라도 전 세계로 확산하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가 지역 관광업계로 번지면서 현실적인 대책이 시급합니다. KBS 뉴스 김진희입니다. 전북대와 원광대, 전주대, 우석대 등이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새학기 개강을 2주 늦추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른 학사 일정 차질을 줄이기 위해 여름방학 단축이나 주말 보강 수업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주교대도 개강 연기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군산 금석배 전국 학생 축구대회 등 전국 대회가 취소 연기된 데 이어 오는 19일로 예정된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전북 현대와 중국 상하이 상강과의 경기도 오는 5월 20일로 미뤄졌습니다. 전북체육계는 체육 행사 취소와 연기, 체육시설 임시 휴장 등을 알리고 행사를 치를 경우 감염병 예방 수칙을 공지하는 한편 개최 장소에 손 세정제 등 소독약품을 갖출 예정입니다. 총선을 2달여 앞두고 군산 선거구도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재선인 김관영 의원이 바른미래당을 탈당하고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이종환 기자입니다. 군산에서 3선에 도전하는 김관영 의원이 바른미래당을 탈당했습니다. 더는 정당으로서 역할이 어렵게 됐다며 4월 총선에 무소속으로 출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야권이 추진하는 통합신당 참여에 대해서는 뜻이 없다며 선을 그으면서도 당선을 전제로 민주당에 복당할 수도 있다는 입장도 우회적으로 내비쳤습니다. 무소속 출마, 또 그 이후에 좀 더 큰 정치를 위한 행보, 이런 것들을 주문을 해오셨기 때문에 군산 시민들의 뜻을 존중해서 김 의원의 탈당으로 바른미래당 전북 현역 의원은 단 한 명도 남지 않게 됐습니다. 군산 지역 총선 예비 후보는 모두 6명. 민주당에서는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총선 출마를 접으면서 신영대 예비 후보만 공천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최동욱 전 검찰총장의 출마설과 함께 단수 공천 신청 지역의 경우 공천 적합도 조사를 하겠다는 당 방침에 따라 여전히 변수는 많습니다. 무소속으로 나선 김관영 의원의 민주당 복당 관련 발언에 대해서는 철새 정치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본인이 당선됐던 정당을 떠났다가 또 탈당했다가 잦은 당적 변경은 별로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군산 시민들 현명한 판단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 의원의 무소속 출마가 군산 총선에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정치권에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종환입니다. 전주시 의원이 소속 상임위 피감기관에 자녀가 채용된 것을 두고 논란을 빚고 있다는 소식 여러 차례 전해드렸는데요. 전주시의회가 윤리강령을 위반했다는 법률 자문 3건을 받아놓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서승신 기자입니다. 전주시의원 자녀가 아버지가 있는 상임위 피감기관에 채용되면서 빚어진 논란의 핵심은 크게 2가지. 면접에 1명만 올린 석연치 않은 채용 과정과 해당 의원의 윤리강령 위반 여부입니다. 문제가 불거진 뒤 전주시의회가 법률사무소 3곳에 자문을 의뢰한 문서를 취재진이 입수했습니다. 3곳 모두 해당 의원이 윤리강령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 가운데 한 곳은 지방자치법 위반 소지까지 있다며 윤리특별위원회를 열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습니다. 전주시의회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의장 등 수뇌부가 대책회의를 열고도 징계나 윤리위원회 회부 등 아무런 조치에 나서지 않은 채 함구하고 있습니다. 징계 대상이 과연 되냐 여부를 놓고 이제 따졌던 거지. 근데 대상도 좀 애매모호하고. 시민단체는 법률 자문조차 묵살한 사실상의 은폐라고 주장합니다. 징계조차 거론하지 않고 이것을 제 식구 감싸기 또는 은폐를 시도하는 것은 주민을 속이고 유권자를 우롱하는 처사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법하다는 법률 자문에도 징계는커녕 윤리위원회조차 열지 않고 있는 전주시의회. 제 식구 감싸기가 도를 넘었다는 비판과 함께 의회 무용론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서승시입니다. 2020 새만금 해수유통 전북행동은 정부가 새만금호 담수화 목표 시기를 올해로 정하고 2단계 수질 개선 사업을 추진한 만큼 새만금 내부 개발이 늦어졌기 때문에 목표 수질 달성 시기도 늦춰야 한다는 전라북도의 주장은
철회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송화진 도지사가 새만금 수질을 더 악화시키려 한다며 급기야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전라북도는 올해 당장 목표 수질 달성 여부를 결정하지 말고 환경부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3단계 종합대책을 추진하자는 입장입니다. 최근 정치권에서 주장한 전주 황방산 터널과 홍산 서곡교 하상도로 건설에 대해 전북 지역 환경단체들은 공동 성명을 통해 숲과 하천을 이용하는 시민의 권리는 외면한 자동차 중심 도로 정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터널과 도로 확장만으로는 정체 지역의 위치만 바뀔 뿐 전주 서부권 교통체증의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광역권 교통체계 구축 등을 제시했습니다. 정읍경찰서는 다음 5살 어린이를 학대한 혐의로 어린이집 교사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해당 교사는 지난달 7일 자신이 근무하는 정읍 시내 어린이집에서 잠을 자지 않는다며 어린이를 세게 당겨 넘어지게 하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학 비리를 원천 차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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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 완산여고와 완산중학교 학생과 학부모 교사들이 대책위를 꾸려 학교 정상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를 통해 설립자의 추악한 비리가 드러나면서 정상적인 학사 일정 진행이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학생의 본분인 학습을 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완산중학교의 빠른 정상화와 안정된 면학 분위기의 조성을 위한 교육청의 조속한 조치를 원합니다. 전주 완산학원 설립자 74살 김모 씨 일가가 지난 10년 동안 빼돌린 학교 운영비만 50여억 원. 학교 돈을 빼돌린 수법들을 보면 비리 백화점을 방불케 할 정도입니다. 부동산을 120억 원에 매각해 105억 원에 판 것처럼 속이거나 공사비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목돈을 챙겼고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지급돼야 할 교육복지비 5천만 원까지 가로챘습니다. 교직원들을 승진시키거나 고용기간을 연장해주는 대가로 거액을 챙긴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횡령 등의 혐의로 설립자 김모 씨와 사무국장 정모 씨를 구속 기소하고 설립자의 딸인 김모 행정실장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국가는 교육에 필요한 기자재나 인건비 등을 적정 수준을 산정해서 학교에 자금을 지급하는데 그 자금을 횡령한 것은 그만큼 교육의 질적 저하를 초래하기 때문에 법원도 교육자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설립자 김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학교 법인 전 사무국장과 전 행정실장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이 교사 채용이나 승진의 공정성에 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한 점과 이에 대하여 학생들이 느꼈을 박탈감을 고려하여 엄중하게 처벌한 사안입니다. 파장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전북교육청이 감사에 나서 전체 교직원 106명 가운데 46명의 불법 행위가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비위 정도가 커 정직 이상의 중징계 대상만 43명에 이릅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교사는 채용을 무효조치 요구하였고요. 교감 또는 교장 승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자는 중징계를 요구하였습니다. 전주 완산학원 임시이사회는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와 환수 금액을 확정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교사들에 대한 무더기 징계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학교 정상화 과정에 진통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박웅입니다. 섹션 뉴스 오늘은 교육 분야입니다. 학교 정상화를 위해 파견된 차상철 완산학원 임시이사장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사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앞서서 보셨겠지만 완산학원 설립자 일가의 비리가 수사를 통해 밝혀졌고 또 교육청 감사에서 교직원들의 여러 가지 비위 행위가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앞에서 보셨다시피 핵심은 그 설립자 일가의 부패와 비리입니다. 그런데 교직원들이 이런 부당한 요구에 대해서 정의롭게 대처하지를 못하고 일부 동조하거나 협조한 부분이거든요. 크게 보면 두 가지인데 하나는 학교 회계의 부적정 운영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 달에 1,300여만 원씩의 부당한 자금을 조성해서 이사장에게 제공하는 이런 불법적이고 편법적인 상황에 대해서 선생님들 일부 동조한 이런 부분이 드러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채용이나 승진 과정에서 그금의 금품이 오간 그런 상황이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전북교육청이 징계를 요구한 교직원 수가 무려 46명, 상당히 많은 숫자라고 봐야 될 텐데요. 네. 징계 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요? 공립과 비슷한데요. 네. 46명 중에 정규 교원 24명, 네. 그다음에 비정규직 기간제 교원이 11명, 네. 일반 행정직 직원 11명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규 교원은 교원징계위원회, 그다음에 일반직 직원은 일반직 징계위원회에 징계 요청이 이루어지고 그 징계위원회에서 본인들을 불러서 충분한 소명을 듣고 법적 여러 가지 절차들을 따져서 징계가 이루어지면 이사회에서는 그대로 수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제 기간제 교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법적 검토를 해보니까 계약 해지가 맞더라고요. 그래서 이사회에서 계약 해지를 결의했고 본인들에게 통보가 되면 징계 절차가 마무리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전체 교직원의 이제 절반 정도가 징계를 받는 상황인데요. 문제는 학교를 떠날 수도 있는 중징계 대상자들이 참 많습니다. 네. 이제 새 학기인데 학생들의 피해도 많이 우려가 되는데요. 네. 여기에 대한 대책이 중요하거든요. 어떻습니까? 교직원들이 학교를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서 이사장인 저로서는 매우 안타깝고 무겁고 그렇습니다. 네. 그러나 절대로 학교가 교육 공백이 생겨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모든 징계 절차는 매우 엄정하면서도 신속하게 2월 중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네. 그로 인한 교원의 공백은 금년에는 당분간 기간제 교원을 채용해서 그걸 메꿔 나가고 금년 하반기에 기간제 교원은 가급적 최소화하고 정규 교원을 교육청에 의뢰해서 저희들이 공정하게 선발함으로 인해서 학교가 새롭게 변할 수 있도록 그런 계기를 마련할 계획이고요. 네. 일반직 직원들의 그 공백에 대해서는 교육청에 교육행정 공무원들을 파견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파견을 받아서 당분간 운영하고 그것도 마찬가지로 공정한 절차를 거쳐서 인재들을 영입함으로 인해서 교육행정의 어떤 깨끗한 그런 면과 그 행정요원들의 자존감과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간제 교사가 따돌림을 받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무슨 일인지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죠. 그 부분은 저희 학교에서 처음에 단서를 제공했던 분이 지금은 저희 학교 있지 않습니다. 근데 네. 그분이 이제 이런 단초를 마련했는데 다른 사학재단으로부터 다른 사학재단에 가서 지금 기간제 교원으로 채용돼서 일하고 있는데 네. 갑자기 이렇게 계약 해지 통보를 받은 모양이에요. 그런 부분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되어서 교육청에서도 좀 그분들이 정상적으로 일할 수 있는 이런 체계를 만들기 위해서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학이 안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 짚어볼 수밖에 없는데요. 네. 공립학교보다 상대적으로 감시가 조금 느슨한데 네. 이 부분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가장 큰 문제는 이사장 1인에게 인사권이나 이런 것들이 집중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견제받지 않은 인사권에 의해서 이사장에게 제왕적 권력이 주어지고 이 제왕적 권력은 부패를 양산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요. 사실상 이에 반해서 사학기관의 재정 진단이나 평가 이런 것들을 통한 그 법적 감시 체계는 상당히 사학의 자율성이라는 명목으로 느슨한 체계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개선이 안 되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듭니다. 네, 자, 이렇게 사학 비리를 총체적으로 줄이기 위해서 네. 어떤 대책들이 필요할까요? 근본적인 대책은 불합리한 사립학교법을 개정해야 됩니다. 네. 현 초중고 교육 체계는 사립학교도 공립학교와 마찬가지로 교육비의 대부분을 국가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공적 자금이 추해되는 학교의 공적 책무성에서는 공사리 구분이 없습니다. 그에 반해서 사립학교법 등 그 법률 체계를 보면 인사와 재정 등 모든 학교 운영에 대한 권한이 학교 사학법인에 주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사립학교 운영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개방형 이사를 확대해 나가는 등 사립학교법의 근본적 개정이 첫 번째 필요하고요. 네. 단기적 대책으로는 교육청의 감사 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중요한 부분은 사립학교 구성원들이 민주적 학교 자치 능력을 향상을 시켜서 이러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부당한 요구에 스스로 정의롭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도 최전선에서 많은 노력하시길 저희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뉴스브리핑 김영철입니다. 지금부터는 다른 지역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탑승했던 홍콩인 승객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판정을 받아 항구에 정박한 채 검역을 진행 중인 일본의 대형 크루즈선에서 오늘 감염자 10명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이로써 이 배에서 나온 감염자는 모두 20명으로 늘었는데 감염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도쿄 이민영 특파원입니다. 일본의 대형 크루즈선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 10명이 추가로 나왔습니다. 일본인이 4명이고 미국과 캐나다인이 2명씩, 그리고 뉴질랜드와 대만인이 1명씩입니다. 모두 승객들이고 연령대는 60, 70대가 대부분입니다. 어제 10명에 이어 오늘도 환자가 나오면서 감염자는 모두 20명으로 늘었습니다. 지금까지 검사가 완료된 우선 검사 대상자 102명 중에 20명이 감염자로 판명된 겁니다. 발열과 기침 등의 증상이 있거나 앞서 확진 판정을 받은 홍콩인 승객과 가까이 접촉해 우선 검사 대상자로 분류된 사람 중에 171명은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나머지 승객 3,500여 명에 대해서도 관찰이 진행 중이어서 감염자가 더 늘어날 우려가 커 보입니다. 이 크루즈선에는 한국인 9명도 탑승하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확인된 감염자 가운데 한국인은 없습니다. 감염자가 속출하면서 승선자들의 선상 격리도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따라 해당 크루즈선은 오늘 오전 요코하마항에 임시 접안해 식음료와 마스크, 의약품 등 장기 체류에 필요한 물자를 공급받았습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이민영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확산되면서 가짜 정보가 돌고 인적 사항이 담긴 개인 정보가 유포되는 일이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것만 28건으로 이 가운데 8건은 피의자를 검거했습니다. 양민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31일 강원도 속초의 한 병원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의심 환자 2명이 입원 중이라는 내용의 메시지가 SNS 단체 대화방을 통해 퍼졌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병원 측은 허위 사실임을 알리는 공지문을 병원 출입문 등에 게시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업무방해 혐의로 최초 유포자를 검거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환자의 인적 사항이 담긴 진짜 정보도 유출됐습니다. 지난달 30일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빠르게 퍼진 문서입니다. 5번째 확진자와 그의 접촉자 주소까지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데 확진자가 어디에 가서 어떤 영화를 봤는지까지 나와 있습니다. 경찰은 서울 성북보건소에서 작성된 보고서가 유출된 것을 확인하고 그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현재 가짜정보 유포와 개인정보 유출 등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해 벌이는 수사는 모두 28건. 이 가운데 8건은 피의자를 검거했습니다. 경찰은 가짜정보의 유포가 빈번해짐에 따라 정보의 최초 생산자뿐 아니라 중간 유포자도 추적해 생산과 유통 경로를 수사한다는 방침입니다. 경찰은 이와 함께 마스크 판매 사기와 매점 매석 관련 사건에 대해서도 각 지방청 사이버 수사대를 중심으로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양민철입니다. 법무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공소장 비공개 방침에 대해 야당이 일제히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민주당은 공소장 제출 직후 언론에 보도되는 관행을 바꿔야 한다고 했지만 당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신지혜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공소장 비공개가 셀프 유죄 입증이라며 문 대통령 연루 정황을 밝혀야 할 시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번에는 부정선거 혐의를 묻고 덮어보고자 공소장까지 감추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더욱 졸렬해지고 뻔뻔해지는 정권입니다. 바른미래당 김삼화 의원은
대통령 측근의 범죄 혐의가 알려질 것을 우려해 공소장을 비공개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공소장 공개를 요구했습니다. 세보수당 하태경 책임대표는 추 장관이 과거 최순실의 공소장을 근거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주장했다며 피의자 인권 침해라는 비공개 사유는 후안무치한 궤변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추미애 장관이 정말로 공소장 제출을 인권 침해라고 생각한다면 과거 자신의 행태에 사죄해야 합니다. 대한신당 장정숙 원내대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피의자 인격권 보호와 국민 알 권리를 조화롭게 추구할 합리적 기준과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의당 강민진 대변인도 무리한 감추기 시도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며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을 촉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소장이 국회에 제출되자마자 언론에 보도되는 관행을 바꿔야 한다는 게 원칙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금 사법 정의를 실현해가고 있고 검찰 개혁을 실현해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적어도 어떤 원칙적인 차원에서는 이런 관행을 좀 멈춰야 된다. 이런 가운데 설훈 최고위원은 공소장이 공개돼도 손해볼 게 하나도 없다며 추 장관에게 공소장 공개를 얘기해보겠다고 했습니다. 민주당 총선 영입 인사인 소병철 전 고검장은 방향은 좋지만 국회와 협의했더라면 논란에 덜 휩싸였을 것이라고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KBS 뉴스 신지혜입니다.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에 대한 법원의 재심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첫 공판 준기 기일이 열렸는데 재심 재판부는 과거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 김유대 기자입니다. 윤모 씨가 범인으로 몰려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 재심을 맡은 재판부는 30년 전 법원의 잘못된 재판을 사과하며 재심 첫 공판 준비 기일을 진행했습니다. 재판부는 법정에 출석한 윤모 씨 앞에서 억울하게 잘못된 재판을 받아 장기간 구금이 됐다며 판사로서 굉장히 죄송한 마음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본 재판에 들어가기도 전 이례적으로 재판부가 무죄 선고 가능성을 직접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판사님이 사과하신다 그래서 그건 저는 공감을 해요. 공감하는데 그 당시 판사님들 그분들은 제가 얼굴 못 봤어요. 윤 씨 측 변호인은 무죄뿐만 아니라 이춘재 연쇄살인 전반에 대한 실체적 진실이 재심에서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춘재와 당시 수사 관계자 등의 증인 출석, 국가기록원에 보관돼 있는 8차 사건 현장 발견 채모에 대한 감정도 신청했습니다. 과거의 조사 과정 또는 국가수 감정 과정 또는 현재 다시 조사된 내용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증거조사를 하자라는 우리 변호인의 입장을 충분히 받아들였습니다. 경찰은 원활한 재심 절차를 위해 8차 사건 당시 검사와 경찰관 등 8명, 그리고 이춘재에 대한 수사 결과를 우선 검찰로 송치했습니다. 윤 씨의 재심은 다음 달 한 차례 더 준비 기일을 연 뒤 본재판에 들어갑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한때 황금어장으로 어선과 횟집으로 불야성을 이루던 신포항. 그런데 이곳은 지난 1990년대부터 새만금 방조제로 둘러싸이기 시작한 뒤 수질이 급격히 악화됐습니다. 바닷물의 부영양화로 인한 녹조 현상이 심해진 데다 이제는 갖은 폐기물까지 쌓여 상당수 물고기가 살 수 없는 상황입니다. 3에서 4 사이에 COD를 기준으로 해서 3, 4 ppm 정도 돼야 되는데 여기는 10 ppm을 넘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정부가 원래 계획하거나 예측했던 것의 3배 이상 수질이 빗나가고 있어요. 원래 섬이었으나 1960년대 간척 사업으로 육지가 된 개화도. 이것도 새만금 간척 사업이 다시 시작된 뒤 물이 젓갈색으로 변했고 갈수록 어장이 황폐화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태어나가지고 지금 60년째인데 너무 이렇게 더럽고 냄새 나는 데서 살기는 싫고 정말 바람이 그래요. 해수통을 많이 해서 여기 어민들도 좀 살고 다 좀 평온했으면 쓰겠어요. 이렇다 보니 시민사회단체는 새만금 수질이 계속 나빠진다며 올해 안에 해수유통 결정을 내려줄 것을 전국적으로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3, 4급수 수준의 목표 수질이 어렵다는 결론이 나오더라도 당장 해수유통을 논의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설사 해수유통이 되더라도 계획 수위를 유지하면 향후 개발에 차질이 없을 거라고 강조합니다.
해수 유통을 시킨다고 할지라도 계획 수율을 유지를 할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도로를 굳이 높일 필요는 없는 거죠. 그 없도록 해야 되는 것이 전제인 거죠. 전라북도는 새만금 개발 사업이 아직 40%에 그치는 등 당초 계획보다 늦어진 만큼 목표 수질 달성 시기도 늦추자는 입장입니다. 또 이번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2단계 수질 대책의 효과를 정밀 점검해 3단계 종합 대책을 추진할 것을 정부에 건의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오중호입니다. 네, 현장 K 클릭 현장 속으로 시간입니다. 앞으로 현장 K에서는 최근 이슈가 된 화재의 장소를 직접 찾아가서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내겠습니다. 계속해서 새만금 수질과 관련해 전문가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오창환 전북대학교 지구환경과학과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새만금 수질 개선 사업 기간을 좀 늦추자. 이게 네. 이제 전라북도의 방침으로 이제 VCR로 방금 전해드렸는데 올해 그럼 이제 목표 수질 달성이 뭐 어렵다. 뭐 이런 걸 좀 인정을 하는 거겠죠? 예, 지금 일부 해수가 들어오고 있기도 하고요. 예. 만경동진강 수질이 좋아졌다고 하는데도 계속 새만금 호수 수질이 나빠지고 있거든요. 예. 이것은 대책이 없다고까지 생각할 수도 있을 지경이고, 또 이제 이런 것들의 문제는 뭐냐면 수질이 매우 나빠졌을 때 새만금 사업 자체가 실패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 새만금호를 만드느라고 전라북도의 관광과 어업의 피해가 막대하기 때문에 사실 여기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거죠. 근데 이렇게 시급한 대책을 세우지 않고 또 한번 바라보자 하는 것은 이렇게 안이하게 대처함으로 해서 굉장히 큰 피해를 볼 수 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유념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그동안 이제 예산을 참 많이 투입을 했는데 수질 오염이 개선되지 않는다 이 얘기잖아요. 네. 그동안 얼마나 예산이 들어간 겁니까? 한 4조 들어갔는데요. 예. 이게 사실 이것은 만경 동진강 수질 대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한강, 낙동강 수질 대책이 있듯이 이 만경강 동진강 수질 대책이 플러스 알파 정도를 한 것이죠. 그런데 사실 새만금 호에 대한 대책은 4조 중에 한 4천억밖에 1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예. 그런데 사실 여기에 들어가는 수질 비용이 과거 2003년도에 전문가들 사이 20조 정도가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그 사이즈를 보시면 예. 생각할 수 있을 텐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4조 가지고는 동진 만경강 수질을 깨끗하게 하는 정도로 끝나는 것이고 앞으로 20조 이상을 넣어야 될 가능성이 있는데 예. 앞으로 새만금 개발에 들어갈 돈이 14조예요. 그러니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것이죠. 근데 이게 부분해수 유통을 하면 이것이 돈 안 들이고도 되는 거니까 20조 이상은 벌게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말씀해 주신 대로 만경강, 동진강, 이제 전주천, 익산천 수질 정도가 이제 3급수로 올라온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새만금 일부 농업용지나 이 도시용지 수질은 4에서 이제 6급수거든요. 이게 이제 어떤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이게 1, 2, 3, 4, 5, 6인데 높을 이제 작을수록 좋은 거 아닙니까? 1급수가 좋은 거고. 그럼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수질을 측정하는 데 여러 가지 인자가 있는데 BOD 같은 것들은 이제 오염물질이 부패할 때 사용되는 산소. 근데 생물학적으로 부패될 때 COD는 화학적으로 여기는 BOD를 다 포함하죠. 그러니까 BOD를 볼 때는 3급수 같은데 COD 보면 5급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동진강, 만경강 수질이 개선은 많이 됐어요. 근데 예로 만경강 마지막 지점인 김제 지점을 보면 원래 이제 새만금호의 총인 목표가 4급수가 0.1mg/L거든요. 근데 과거에는 이게 0.3, 0.4로 엄청나게 오염이 돼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낮았다 하더라도 아직은 호수 수준 5급수 되는 물이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낮은 것은 맞으나 워낙 더러웠었기 때문에 낮았어도 아직도 오염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이제 새만금의 수질이 좀 이렇게 좀 악화가 되면서 전라북도에는 이제 관련된 게 수산업, 또 이제 그걸 보러 오는 관광산업, 그렇죠. 이게 이제 큰 피해가 온 걸로 아는데 어느 정도 피해길래 이게 좀 문제가 되고 있나요? 지금 30년간 한 11조 들어갔거든요. 피해액이 14조입니다. 1차 어업만. 이제 2017년도에 이제 1차 어업 생산량을 보면, 전남이 2조 7천억, 근데 전북은 2,700억, 10분의 1이죠. 그 다음에 충남은 5천억 정도 되는데, 충남의 2분의 1입니다. 근데 1990년도 새만금 사업을 시작하기 전을 보면, 전남의 3분의 1,
그다음에 충남의 3배. 그러니까 대략 평균 잡으면 앞으로 매년 8천억 이상의 1차 피해, 2차, 3차까지 하면은 뭐 조 단위가 넘을 걸로 생각이 되고요. 예. 그다음에 순천만이 1년에 이익이 한 1,000억이 난다고 합니다. 순천만보다 새만금 훨씬 좋은 데잖아요. 공사를 계속하고 있는 한 이 수입이 없죠. 따라서 여기 뭐 최소 1조, 최대 2조까지의 어떤 경제적인 피해를 본다고 볼 수 있는데 전북 예산이 6조 5천억인 걸 고려하면 이건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개발이 계속 될수록 네. 수질은 이제 뭐 안 좋아질 수밖에 없다 이런 게 새만금의 상황일 텐데 네. 그렇다고 이제 새만금 개발 여기서 또 멈출 수는 없는 거 그렇죠, 아닙니까? 그렇죠. 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직 희망은 있습니다. 예. 이제 그 부분 해수 유통이라는 것인데요. 지금 이제 새만금에 개발된 이런 그 개발된 토지들을 사용하려면 새만금 호수 내에 호수면의 높이가 평균 바다 해수면보다 1.5m가 낮아야 됩니다. 예. 저희는 그걸 그냥 유지하자는 겁니다. 그러고서도 물을 2m 정도 변화시킬 수가 있고 그 정도는 충분히 상당량의 어업 및 관광 자원을 회복시킬 수 있고 수질 문제도 해결되고요. 또 이래야 수변 도시가 성공합니다. 예. 지금 목표가 3급수인데 달성한다 하더라도 수변 도시 성공 못합니다. 2급수는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성공을 시킬 수 있음으로 해서 전라북도 얘기 오히려 극대화될 수 있다. 예. 그다음에 농지도 원래보다 30% 줄어들었기 때문에 부분 해수 유통이 될 경우에는 뒤쪽은 다 담수라서 농사에도 문제가 없다. 따라서 좀 약간의 변경은 있어야 되겠지만 우리가 부분 해수 유통을 하면 굉장히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오늘 올겨울 들어 가장 낮은 기온을 보이면서 한낮에도 춥다라는 말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번 한파는 내일 아침까지 이어지겠는데요. 다행히 내일 낮부터는 기온이 오름세로 돌아서겠습니다. 내일 전주의 아침 기온은 영하 5도가 예상되고요. 한낮에는 영상 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토요일에는 영상 7도까지 오르면서 한파는 누그러들겠습니다. 다만 모레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는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되는 양은 적지만 도로가 미끄러울 수 있겠습니다.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 안전하게 이동하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내일 날씨입니다. 내일 하늘은 맑다가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서해안의 아침 기온은 군산과 부안 영하 6도, 김제와 정읍은 영하 7도가 예상되고요. 내륙의 아침 기온은 무주 영하 10도, 그 외 대부분 지역은 영하 8도 안팎으로 오늘보다 2, 3도가량 높게 출발하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대부분 지역이 영상 5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오늘보다 4도가량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먼바다에서 최고 1.5m로 비교적 잔잔하겠습니다. 이번 주말 동안 큰 추위 없이 하늘은 대체로 맑겠는데요. 다음 주에는 평년보다 높은 기온 분포를 보이면서 포근하겠고 다음 주 중반에는 비 소식이 잦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감염병은 참 낯설고 미지의 세계지만 이를 넘어서는 힘도 결국 사람에게서 나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맵을 만든 평범한 대학생들을 비롯해 지자체 방역 작업에 함께 팔을 걷어붙인 시민들, 또 어려운 이웃에게 익명으로 다량의 마스크를 기부한 이의 소식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네, 감염병과의 싸움 최전선에 있는 의료진과 또 방역 관계자의 고생은 특히 심할 텐데요. 하지만 성숙한 의식이 확산할수록 위기를 벗어나는 시기는 조금 더 앞당겨질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개인 위생 등 건강 관리 잘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